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우리 박근영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국내 시장 자꾸 기운이 빠집니다. 부장님. 그렇죠. 뭐 시장이 또 가는 듯 하다가 이게 스타일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뭐 지금 매일매일도 스타일이 바뀌지만은 장중 스타일 변화도 너무 빨라서 오늘도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역시 오늘 방송의 핵심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게 역시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최대 화두이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사실 그쪽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오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전달 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동향부터 먼저 찬찬히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2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지금 전일 주요 테마였던 저 PBR 주 관련된 갭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는 다소 좀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오후 들면서 좀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 초반에는 낙폭과대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와 석유화학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건설 철강 비철금속 등 강세 출발을 보였고 네. 그 외에도 리튬이나 야놀자 관련주라든지 백화점이나 종합 상사 페인트 등의 테마군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게 형성됐던 반도체 소부장의 약세가 역시나 지속됐는데요. 11시 기준 기관이 코스피 1000억대 순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도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저 PBR 관련주도 실제 수혜주 중심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모두가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 등 낙폭이 확대되면서 코스닥이 다시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11시 30분 기준 주가주 선물도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상승폭도 축소됐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8거래일 그리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였고요. 연기금도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식시장의 수급 압력을 다소 좀 완화시켜주긴 했습니다. 보험과 증권, 그 다음에 지수사 등의 저 PBR 업종 상승세가 지속됐는데 테슬라 반등에 따른 2차전지 밸류체인 반등도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 뒷심이 부족하면서 양극재는 또 마이너스 그리고 장비업체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셀업체는 다소 좀 버티는 분위기였고요. 코스닥은 헬스케어 강세에 대형주가 중소형주 아웃퍼폼을 했고 다만 코스닥은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 순매수세 축소 속에 2,500선에서 이제 불안한 등락이 역시 반복됐고 오후 들면서 저 PBR 업종들이 상승폭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일부 종목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등의 일부 그리고 일부 낙폭과대 반도체 소부장 등이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는 국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반도체와 인터넷, 자동차가 흔들리면서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되고 역시 마이너스로 마무리됐고요. 약보합이죠. 코스닥은 2차전지 양극재와 장비의 낙폭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철강제의 대부분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제약, 소프트웨어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기계, 운수장비, 서비스 외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대부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추진 기대감에 증권, 보험 등의 금융주 그리고 철강, 금속, 유통업 등의 저 PBR 업종은 강세가 뚜렷했고요. 반면 전기, 가스업이 가장 부진하면서 최근 급등세 기록했던 지역 난방공사가 급락했습니다. 완성차, 조선, 방산 골고루 약세 보이면서 운수장비가 하락했고 기계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가 조금 약세였죠. 이 영향에 전기전자 부진했는데 종가 무렵에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1%대 플러스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닉스가 막판에는 조금 힘을 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순매도세에 하락했는데 업종별로는 HBL 그룹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제약주 강세를 이끌었고 컴투스, 위메이드 등 게임주 강세에 디지털 컨텐츠가 상승했고요. 반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하드웨어가 약세 보이면서 특히 1월에 AI 테마에 힘입어 급등세 기록했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 네. AI는 최근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 관련된 그 딥페이크 그죠? 일단 합성. 약간 합성 이 관련된 음란물 이런 것들이 뭐 X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딥페이크는 되게 오래부터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셀레브리티 딥페이크 관련된 음란물은 과거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역시 AI가 너무 이제 이게 시장에서 강조되다 보니까 이 합성 관련된 우려 이것 때문에 약간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생티도 좀 안 좋아졌다 그런 건데요. 다만 이제 오늘 정리를 한 이야기로 해보면
역시 그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 그 핵심에 있는데 시장에는 네. 오후 들어서는 그 관련된 힘이 좀 동력이 빠지고 오히려 낙폭과대했던 섹터들이 오후 들어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어떤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이런 쪽에 오후장에 갑작스러운 또 스타일 변화가 있었다는 게 오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가져오신 게 작년 요맘때 일본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일본이 왜 이제 주가가 올랐는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버클리 리서치 쪽인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일본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일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들의. 네. 보세요. 지금 보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3년 3월에 도쿄 거래소가 이제 주요 상장사 저평가 기업들에게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완전히 해라. 뭔가 이제 공문을 발송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3년 4월에 외국계 수급이 일본 증시로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선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막대 그래프가 완전히 치솟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해왔던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본 증시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국 증시는 어때요? 고평가된 고 PBR 주식을 때리고 저 PBR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망가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네. 역시 이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영향이 있으려면 역시 대규모 수급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든 뭔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국내 내부라도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뭔가 수급적인 영향이 있어야지 이 수급적인 변화도 없이 그냥 저 PBR로만 간다? 그러면 이제 딴 거 팔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역시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이제 고 PBR이나 밸류가 높은 성장주는 두드려 맞게 돼 있다. 주가가 이미 빠져 있더라도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KB증권의 자료인데요. 일본 정부 증시의 부양책 효과 점검인데 보시면 대부분 회색선, 실선이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2년 4월에 도쿄 증권거래소 개편이 됐죠. 22년 4월입니다. 그리고 22년 7월에 시장 개편 이후에 후속조치위원회 전반적인 방향성이 제시가 됐는데 그때도 별 영향이 없었죠. 주가가. 근데 회색 그래프가 언제부터 늘어납니까? 23년 1월부터 기업가치 증진 관련된 방안 초안 발표가 되면서 가는데 대부분 보면 이 흐름이 거의 나스닥 지수하고 강세가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단순하게 PBR 한 배만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나스닥 흐름을 동행해서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와 연동했다는 점도 일본 증시의 강세 배경인데 역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본 쪽에서 단순한 테마일까 아니면 일본처럼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흐름일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3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경기가 최근 6개월 만에 갑자기 일본 경기가 폭발하듯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주가는 32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결국은 수급이 땡긴 건데 자 보시죠. 지금 PBR 한 배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결국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에도 도요타 자동차가 PBR 0.9배에서 1.3배로 올랐고요. 뭐 50% 올랐죠.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가 0.8배에서 1.2배 올랐어요. 근데 미쓰비시 상사가 자사주를 얼마를 사신지 아십니까? 알아요? 혹시 대충 몰라요? 네. 미쓰비시 상사가 자사주를 4천억 엔을 샀습니다. 4천억에 4조? 예. 한 회사가. 예.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물론 이제 미쓰비시 상사가 큰 회사긴 한데 큰 회사가 자사주를 4조를 샀다니까요. 소각용으로? 뭐 그러겠죠. 뭐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0.8배에서 1.2배로 50% 올랐죠. 그죠? 그 뭐 1배 미만 종목도 이렇게 올랐지만 근데 문제는 더 재밌습니다. 실제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디스코는 무슨 회사입니까? 장비 회사죠. 반도체 장비. 예. 이게 PBR이 4.8배였어요. 근데 지금 PBR이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PBR 한 배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크린 홀딩스라고 있는데 이게 1.8배에서 4.3배. 엄청나게 올랐죠. 그쵸. 그리고 어드밴테스도 PBR 6.1배에서 지금 11.2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PBR 한 배 미만 종목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디서 나왔냐? 반도체 테스트와 장비 종목에서 나왔다. 물론 이제 PBR 한 배 미만의 종목들도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PBR 한 배가 뭔가 끌어올린 동력은 맞고 그다음에 수급이 기하급수로 들어오면서 일단 고평가 종목들도 어떤 나스닥의 흐름을 타고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PBR 한 배만 갖고 플레이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PBR 한 배가 올라간 게 뭐 한 50%, 60% 올랐다면은 아까 뭐 원래 고평가됐던 종목들은 4배, 5배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뒷받침에는 역시 외국인의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 코스피 피별 한 배 계산하면 한 2,750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뭐 EPS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증권사마다 이제 피별 한 배 기준에 코스피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메리츠증권에서는 2,750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코스닥이 피별 한 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 나야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외부에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막 들어오지 않거나 뭐 아니면 내부에서라도 고객 예탁금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네. 증시 화랑이 되지 않으면 고평가된 뭐 코스닥을 팔고 저평가된 거래소를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 한 배의 코스닥은 지금의 반토막 지수로 따지면 450포인트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코스닥 망가뜨리고 코스피로 간다? 이거는 좀 순리에도 맞지 않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려면 정부가 정확한 방향과 정책 그리고 약간의 어떤 강제적인 규정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만한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컨디션을 충족하려면 물론 정부의 정책안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간담회에서 그냥 얼추 지금 그냥 윤곽들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떤 게 핵심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가 뭐 PBR 0.1배, 0.2배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마트를 들어 올릴 것인가? 5배로?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이 되느냐? 어제 말씀 주셨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말을 하는데 PBR이 0.1배인데 부채가 엄청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적자가 계속 나고 그럼 어떻게 제대로 받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지분 가치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뭐 운영권, 영업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뭐 PBR 따지면 오늘 다른 증권사 리포트 잠깐 읽어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0.14배가 아니고 실제 지금 다른 걸 다 감안하면 0.9배라고 해요. 그 이마트가 싸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마트가 한 3, 4%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PBR 계산은 뭐가 많이 빠져요. 뭐 여러 가지 뭐 부채 다른 것들 막 빠지거든요. 네. 그거 다 빼고 PBR만 보면은 되게 싸 보이지만 실제 뭐 돈을 버는 건지 여러 가지 부분, 뭐 이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 다 이제 실제 반영을 해보면 실제 PBR이 튀어오르는 기업도 꽤 있는 거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사주에 대한 효과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자사주. 예, 그래서 아까 미쓰비시 상사가 자사주를 산 게 4천억 엔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 회사가 4조를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만큼 사줘야만이 제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한 50% 올랐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돈을 벌고 PER이나 PBR이 낮은 회사들 뭐 그런 것들이 또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자사주가 꽤 많아서 자사주 소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제 넘어갈 텐데요. 네.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끌고 간 것은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인데 역시 오늘은 오전장에는 끌고 가다가 오후장에는 힘 빠지면서 빠지고 낙폭과대 저평가주들이 또 올라왔어요. 성장주 가운데서 다시 아래꼴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은 최근에 오늘까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스타일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내일은 갈 수도 있어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일 똑같이 움직인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 분위기로 보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섹터나 종목들은 좀 힘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은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봐야 되고요. 네. 지금 국내 상장사 중에 지금 PBR 한 배를 밑도는 곳 관련된 코스피가 전체 코스닥 코스피 다 해서 상장사가 어느 정도냐면 한 1,100개 정도가 됩니다. PBR 한 배 미만이 1,100개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 구조적으로 주가는 당연히 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관련해서 수혜 업종을 먼저 보자면 자,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 역시 ROE, PBR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음영이 된 부분은 PBR 0.7배 미만의 섹터 그리고 적정 PBR 대비 현재 PBR이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정 PBR이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PBR로 봤을 때 훨씬 싸고 그 다음에 뭐 ROE도 상당히 높은 회사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가 나옵니까? 에너지, 뭐 건설, 상사 자본재, 자동차, 뭐 소매 유통, 은행, 증권, 보험,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어때요?
대부분 비인기 섹터예요. 그렇네요. 예, 비인기 섹터. 그러니까 뭐 통신, 뭐 은행, 보험 사실 좀 비인기 섹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통 말씀드렸지만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별로 사람들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분명히 맞긴 한데 하나증권 콘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 콘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에 대한 소각. 그래서 현재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콘트를 돌려서 보니까 현재 자사주 비율 상위 종목군의 PBR, ROE 지표까지 해서 ROE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PBR까지 낮은 쪽을 봤죠. 그러면 두 개 동시에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쪽 부분들이 그 해당 종목인데 두 개 동시에 되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현대해상, 정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PBR이 극단적으로 낮든가 아니면 ROE가 PBR도 낮으면서 ROE가 상당히 높든가 이 둘 중에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보시면은 대부분 다 보면 뭐 롯데 지주라든지 뭐 증권 그다음에 보험사가 많고 그다음에 현대해상 마찬가지고 제일기획 뭐 코리안리 이것도 보험사죠. 삼성생명 뭐 BH 이런 종목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역시 핵심은 당연히 이제 PBR이 낮은 거에 핵심일 거고 그다음에 ROE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사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지배 구조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 네. 그래야만이 뭐 자사주를 뭘 하든 뭘 소각시키든 간에 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소각되면 지분이 이제 대주주가 지분이 너무 낮으면 경영권 때문에 뭔가를 못 하거든요.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경영권에 관련된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아야 된다. 이런 조건도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추려지는 종목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좀 안들이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결국은 시장에 좀 아직까지도 오늘까지 좀 끌고 갈 어떤 중심적인 테마였는데 여하튼 뭐 돈을 못 버는 PBR만 단순하게 낮다고 해서 그 회사를 전략적으로 이제 타겟해서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지금 컨셉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ROE도 높고 PBR이 낮고 돈도 버는 뭐 그런 회사들이 타겟이죠. 근데 아까 일본 사례를 접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낮은 회사들의 상승폭보다는 역시 성장주, 나스닥과 동행해서 고성장주였지만 그 고포주의 성장주였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뭐 3배, 4배, 5배 올랐다.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수급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파고님 코멘트 네. 있으실까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배경도 훌륭하긴 했는데 엔저의 수혜를 많이 있긴 했어요. 네. 미국에서 사실은 엔저를 이상할 정도로 계속 용인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전 세계 수주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몰려갔고 또 일본의 산업 구조 자체가 기계 공작 쪽인데 그쪽 관련 수요가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뭐 로봇이다 뭐다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까지 더해지고 정책까지 더해지니까 임팩트 있게 맞는 것 같은데 국내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본만큼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정책에서 조금 더 화끈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한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진짜 와 제대로 한다. 총선용 아니고 네. 진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뭐가 포함돼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 거버넌스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일단은 개인 주주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거버넌스 구조를 일단 바꿔야 되고 3법 개정이죠. 3법 개정이 구체화돼야 되고 네. 될까 그게?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프로그램 역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은 방향을 잡아가야겠죠. 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자사주 매입 소각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타겟을 잡아서 네 정리해 나가야겠죠. 강제 소각이 되면 참 좋은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그거 진짜. 빠졌잖아요. 그거 이번에 하는데.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안 하겠죠. 불편해요? 예. 누가요? 대주주가 불편하겠죠. 그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방향을 이제 잡아가야겠죠. 그 이제 일본은 약간 강제 규정처럼 PBR 한 배 미만의 기업들이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상장 폐지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강제 규정이 들어가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으니까 좀 더 이제 약간 좀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니까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라흐마니노프님께서 주총 참여용 한 주씩 사서 가서 단체로 난리 쳐야 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소리를 계속 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럼요. 예. 아니,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고 총선 지나고 나서 싹 들어갈까봐 이런 목소리들이 뭐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저희는 경제 방송이지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이건 정책이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4월 지나면은 요 목소리도 만약에 진정성이 없다면 또 목소리 속 들어가면 그때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가 됩니까? 나라에서도 손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증권으로 가볼게요.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에 뭐 현대해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저 PBR에 ROE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PBR 상승 기대 속에 보험증권 상승입니다. 네, 뭐 역시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을수록 대주 지분이 클수록 주주와는 확대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법인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대형주 말고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 이제 꽤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라도 대주주들이 현금이 없어요. 대주주 현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지배 구조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익을 네. 많이 내면 대주주가 쥐고 있는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은 또 공시 상황이 되니까 또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 많이 없고 돈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배당 쪽으로 해서 배당을 많이 늘려주거나 그런 니즈도 많이 실제 현장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높이면서 대주주가 좀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은 것도 주주와는 확대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나마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사주 비중도 높으면 이제 소각 대상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과거에도 삼성증권도 자사주 소각을 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발표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긴 한데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사는 이 자본 확보에 대한 니즈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크기가 일단 뭐 보험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영업력에 대한 근간이 돼요. 그래서 자본력이 확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본 비율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권, 보험, 은행들이 다 그 마찬가지인데 자기 주식 취득은 이제 자본의 차감, 즉 자본 조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 네. 근데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 소각 시에 자기 주식과 이익 잉여금 상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기보유한 자사주 비중이 높을수록 소각을 한 주주 환원이 용이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가 상당히 타겟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자사주 강제 소각에 대해서는 아까 이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과거에 자사주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했던 논의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은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또 클수록 경영권 분쟁 등에서 자유롭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요인이 또 크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 환원 확대가 가능하다 보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관련해서 이제 증권, 보험, 금융업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 업종 중에 자사주 비중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화재가 각각 20%와 16%로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비중을 봤을 때는 미래에셋과 삼성화재가 되게 타겟이 될 수 있는 회사고요. 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큰 기업은 NH투자증권과 한화생명,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각각 57%, 45%, 44%로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주 밸류에이션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커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증권에서 커버리자하고 있는 금융사의 12개월 포워드 PBR인데요. 제일 낮은 게 어디입니까? 한화생명 0.16배입니다. 와. PBR 0.16. 예, 그리고 삼성생명이 0.3, 현대해상이 0.32 그 정도 되고요. 제일 높은 게 삼성화재가 0.65 정도네요. 그러니까 0.3, 4 이 정도니까 사실 좀 올라도 돼요. 네. 주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아 진짜 싸긴 싸구나. 근데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때 저기 슈카 형님이랑 나와가지고 막 얘기한 그거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오너들은 굳이 이 자기 주식들이 올라가지고 시총이 커지고 상속하는데도 그게 어려움이 있고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 국내 시장의 현실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틀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상속세가 사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상속에 대한 대비 입장에 주가가 오르는 게 부담되는 거죠.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종합장에 사실 좀 체질 개선 자체가 좀 필요한 시기는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 2, 3년간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주주 행동주의 트렌드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 얘기도 우리 국내 시장에도 많이 얘기가 나누지고 있고 네. 그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개선된 방향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좀 돼야지 국내 시장의 투자 매도 높아진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대주들 입장에서도 주가 올라서 우리가 좋은 게 뭔데라고 그치.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를 다 뜯어 고쳐서 손을 봐야 되네요. 사실 네. 일본보다 더 대수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수수료가 아주 클 거예요. 네. 상속세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니 맞을지에 대해서. 뭐 여기 얘기할 거 많은데 넘어가죠. 자, 배당 매력 주가 선반영, 배당 매력 주가 선반영 분석의 자동차 하락입니다. 자동차 네. 어제 아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네. 자동차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현대차 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가요? 유진증권이었나 현대차증권이었나 네. 하여튼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부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이제 자동차가 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쪽, 열리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자동차가 역시 싸다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메리츠증권은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이 이제 오늘 일부 이제 이 배당 관련된 이번에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는 배당 관련된 수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평가 보고서를 오늘 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평가 보고서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 현대차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기아는 좀 덜 빠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일부 이제 부품주는 그래도 오늘 좀 오른 종목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완성차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일단 현대기아가 종가 기준 배당 수익률 관련해서 이제 연말에 배당 기준일 변경 공시를 했죠. 그때 이제 주가는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2주 동안 각각 현대차와 기아가 10에서 15% 정도 올랐어요. 근데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연초 이후에 기아 주가가 1월 초 확인했던 12월 영업지표 부진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감이 약화되고 23년 10월 이후에 줄곧 하락했던 시중금리 상승 전환에 배당 매력 악화도 다시 이제 주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초 이후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또 3주 동안 각각 9에서 12% 빠졌는데 실적 발표 당일에는 양사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배당금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는 좀 하회하는 실적을 일단 냈죠. 워낙 좋은 실적이긴 했지만 네. 시장의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각각의 현대차는 20%, 그다음에 기아는 26% 지배주주 순위 기준으로서는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전일까지죠. 3개월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에서 14% 올랐죠. 현대차하고 기아가. 근데 전일 종가 기준 양사 배당 수익률은 각각 4.3%와 5.6%였는데 결국 메리츠증권이 보기에는 현대차에 대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매력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는 코멘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죠. 반면 이제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가능한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일 종가 기준, 오늘 종가 말고 전일 종가 기준을 봐서는 현대차 EUB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7.1%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이 관련된 표를 나타내 주셨는데 현대차 우선주 EUB 관련해서 쭉 보시면 녹색이 배당이고요.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게 주주 환원 관련 쪽입니다. 이 배당과 주주 환원 쪽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현대차 EUB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현대차 우선주하고. 그러니까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 쪽으로 봐야 된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주가 좀 많이 빠지고 우선주는 거의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주 쪽으로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대비 기아의 주가 업사이드가 좀 더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 매력도 높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또 시작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방어가 될 것이다. 이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3월 14일 정도까지는 주가 약세 시마다 자사주가 들어올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선택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될 것이다 봤는데 결국은 뭐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주가 어떠냐 한번 봐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보시면 도요다가 1.16배입니다. 도요다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그요. 네. 0.8배에서 올라왔나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가 뭐 0.5, 기아가 0.78 정도 되고요. 혼다도 아직 0.63이에요. 혼다도 일본 시장에 있습니다만 0.63. 그다음에 닛산도 0.37. 그러니까 도요다는 올랐는데 다른 일본 기업은 또 못 올라가 있죠. PBR. 그죠? 그리고 뭐 폭스바겐 0.35, 그리고 르노는 0.27. 대부분 다 0.5, GM도 그렇고 0.5에서 0.6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싸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관련된 PBR 밸류가 현대기아가 극단적으로 싸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PBR 한 배 미만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싸다고만 말하기에도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렇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 밸류는 너무 싸기 때문에 좀 올라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차트까지 나온 거 보면 조금 이제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구석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ER로 보면 엄청 싸 보이고 PBR로 보니까 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PER 10배, 11배까지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4배 뭐 이런 뭐 4배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싼데 50% 정도 올라도 뭐 6배 정도잖아요. 갈 수도 있을 텐데 PBR 기준으로 본다면은 절대 저평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인 얘기 해봤고요. 정유화학 쪽으로 가볼게요. 금융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감 반영 속의 일부 정유화학 상승입니다. 네, 역시 이제 이것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비를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최근에 좀 몇 개 종목들이 급등각이 나왔는데요. 역시 자사주를 보유한 업체 그리고 순이연금이 높은 업체가 보이는데 자 보시면 태광산업이 PBR 0.17배입니다. 태광산업. 태광산업. 예,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한 9천억대 정도 되는데 순이연금이 1조 1,6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더 높아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배당 수익률이 0.4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22.5%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타겟이 된 것 같고요. 금호석유가 PBR이 0.58배 정도 순인데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입니다. 전일 아마 종가 기준인 것 같은데 8%에 해당하는 순이연금 2,900억 갖고 있고 자사주 18.4%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또 타겟에서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 KCC 같은 경우도 PBR이 0.37배, 삼성물산 보유 지분 가치가 전일 기준 2조 2천억,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보유 가치가 3천억 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도 17.2% 보유해서 KCC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DL 같은 경우도 PBR이 0.3배인데 SOTP로 계산하면 전체 기업 가치의 DL 케미칼, DL ENC, DL 모터스, 그 다음에 GLAD 등의 자회사 지분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주가입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결국 실적 가시성이 일단 높고, 그 다음에 보유 현금이 높고,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업체를 이제 관련해서 석유화학 쪽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하나증권에서는 탑픽으로서는 KCC, 금호석유, 그다음에 S-오일, 유니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 보시고 KCC하고 뭐 금호석유는 역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유니드하고 S-오일도 좀 관심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데 아까 보여드린 자료들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순현금 구조를 또 봐야 되거든요. 순현금 구조 보시면은 롯데정밀하고 TGK 휴캠사하고 금호석유 오시아홀딩스가 순현금 구조로 나와 있죠. SK이노베이션도 순현금 되게 그렇죠. 순차익금 되게 높지 않습니까? 왼쪽에 갈수록 순현금 구조예요. 태광산업이 거의 뭐 순현금 차익금이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순차익금이 낮은 쪽 왼쪽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는 뭐죠? 자사주 지분율인데 지분율이 높은 왼쪽 쪽이 제일 높겠죠. 태광산업이 제일 높네요, 여기도. 금호석유, KCC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왼쪽으로 각각의 차트에서 왼쪽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양쪽 다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태광산업. 금호석유도 계속 눈에 들어오죠. 뭐 KCC 등도 이제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장님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랑 그런 리포트들을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험, 증권, 뭐 자동차, 정유화학 뭐 저런 것들이 왜 이렇게 손이 안 갈까요? 말해도 제 탓인지 귀에 안 들어오고 재미없을 것 같고 안 갈 것 같고 관심이 없는 약간 이거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그러니까 PBR 한 배 미만이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 안 움직이니까요. 그럼 왜 안 움직이는 거죠? 안 사주니까. 도돌이표네요. 네. 그리고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사실 국내 시장 기조로 보면 중후장대 산업이 안 움직인 게 2010년대 거의 초반 이후로 중후장대가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 게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거에는 예전의 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재투자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그러하거든요. 공장을 짓거나 자본을 재투자해야 돼서 자본을 만들어내도 거기 추가 마진이 어려운데 지금의 구글이나 빅테크들은 자본 재투하가 없거든요. 번 걸로 M&A하고 자본을 투하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조차도 야 이거 올드 이코노미 안 되겠다. 뉴 이코노미로 가야겠다. 자본 재투하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과거만큼 자본의 효용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PBR은 자본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자본의 가격이 낮게 매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은 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해주시는데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하고 약간 싶지 않은 게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뭐 지금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시장에 돈 게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여태껏 지금 뭐 주식을 오래 하셨다면 네. 이렇게 오랫동안 안 쳐다보고 관심도 없는 섹터가 이틀 정도 움직였는데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스타일 변화가 그냥 끝날 건가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어쨌든 뭔가가 던져졌잖아요. 시장에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 스타일로 가게 되면 정말 그쪽으로 정말 고민을 해야죠. 투자는 포트폴리오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 뭐 특집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요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말 녹화로 네. 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여태까지 나온 거 뭐가 만족스럽고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는 아니겠죠.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다른 분을 박근영 불러서. 부장님 얼굴 딱 이렇게 썸네일로 해가지고 그게 띠 하나 두르고 아,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싸워 주십시오, 부장님. 제가요? 아,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 싸워주셔야죠. 아, 저보다 영향이 있는 분은 아니 저 같은 좁은 애기 뭐 제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분을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청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내용들도 풍부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남아 있는 게 게임과 건솔주까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게임주도 왜 몇 개 종목이 급등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자료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 마지막으로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을 컨셉으로 잡고 건설주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오히려 게임주를 말씀드리죠. 게임주? 뭐, 예, 아, 뭐 건설주는 좋습니다. 뭐 PF 건들 때문에 네. 관심들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 보시면은 자 그냥 사진 띄워주세요. 네. 지금 사진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띄워주시면 주요 게임사의 PBR하고 현금성 자산 시가총액인데요. 넷마블 노란색 보이시면 오렌지 네. 색깔 보이죠. 넷마블 그다음에 NHN, 컴투스, W게임즈, 웹젠 이 오늘 다 좋았거든요.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면 PBR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대비 현금성 자산이 0.9, 0.4 0.8, 뭐 0.5 이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근데 오렌지 색깔 실선이 뭐냐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오. PBR이 0.5, 0.4 이 정도 있는데 현금성 자산 퍼센테이지가 72%, 뭐 60%, 막 이래 많네. 되죠. 돈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PBR 한 배 이하 기준 중에 웹젠, 뭐 넷마블, 컴투스, W게임즈 등이 결국은 상당히 지금 ROE까지 고민하면 상당히 좀 좋은 회사들이 꽤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게임에 대한 흥행이나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긴 하지만 네. PBR도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현금성도 되게 많고 뭐 ROE까지 만약에 좋아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래에셋증권의 상상인증권에서도 PBR 한 배 이하 게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60% 상회하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개발을 하든가 M&A를 그렇죠. 하든가 하겠지만 하여튼 너무 낮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애플 스토어 수수료 인하도 사실은 게임주에서는 일부 중장기적인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네. 모든 게임주보다는 지금 언급됐던 게임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된 이슈로서 주가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업 뭐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중에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속성이 좀 있는지는 저희도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인텍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